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김문수 장관은 18.9%, 뒤를 이어 한동훈 6.9%, 오세훈 6.8, 오세훈 5.1, 홍준표 6.8 순입니다. 자,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도는 훌쩍 높아졌습니다. 51.1. 그래서 과반을 넘어섰고요.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만 보면 50% 대 31.6%, 이재명 대 한동훈 49.7 대 20.3. 뭐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이 조사는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에서 28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입니다. 응답률은 6%,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상승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중도 보수론, 이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집요하게 이제 이거를 물고 늘어졌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영리한 선택인 거다.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중도 보수론이 통했다기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 재판에서 실망한 부분, 그다음에 보수들의 분열. 근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3.1절 집회에서 광화문파하고 여의도파가 또 분열하고 있고, 그다음 명태균 녹취록에 있어서 이제 이 정권의 실체가 김건희다, 오너가 김건희다는 게 거의 명확해지는 이제 공천 개입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굳이 대통령의 계엄이 없더라도 파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현 정권의 운명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진보 쪽이 지금 이제 집회에서 동원력이 사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너무 근거 없이 뭉치는 데 대한 리액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뭐 임종석, 박용진, 김부겸 이런 분들하고 어쨌든 미팅을 해서 당내에서 통합 분위기,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라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중도론 뭐 혹은 보수론이 통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요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그 지난번에 이제 3.1절 때 집회 나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탄핵 그 반대 집회가 뭐 수적으로 완전히 월등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12만 명으로 많이 이제 최대치가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12만 명 때문에 중도가 더 멀어진다 이런 얘기도 그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반이 처음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또 다른 그 동시 타임의 조사는 46인가 7인가 여전히 그래서 이 민주와 국힘의 대선 후보들은 또 0.7 가지고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40에서 50 사이로 일방적인 독주를 해왔는데 이게 끝까지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여러 발언들, 이재명은 믿을 수 있느냐라는 발언들에 있어서 또 저는 50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포퓰리스트 아닙니까?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포퓰리스트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또 보여줬어요. 뭐 엔비디아가 그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런 50이 이번에 찍었는데 저는 이 50을 그 이재명 대표가 더 계속 찍으려면 정체성을 좀 계속 좀 확실하게 보여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김두수 본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추세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약간의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이 심판 과정에서 한때 이제 우파가 극렬하게 뭉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월 19일 날 뭐 서부지법 이런데 이제 난동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우파적 그 경향성에서 상당히 이제
좀 더 진보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인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런 걸 해서 기본소득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좌파적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지지자를 모았던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내부에서 약간 그 논쟁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꼭 도움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를 자기 이야기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계속 논란이 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뭐 기업을 만들어서 국민 지분 30%를 확보하면 세금을 안 걷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이제 허황되고 또 경제를 모르고 또 본인이 이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좀 세상을 환상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약간 이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지지도를 모아갔던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지지도 50% 이런 거는 좀 이 그러니까 반사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헌재가 구체적인 이제 탄핵 심판 인용 그 날짜를 잡고 이러면 또 다시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파 결집에 따른 반소작용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신웅기 대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 발언은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뭐 가세하고 유승민 뭐 다 가세했는데 오히려 판을 깔아줬는데 이재명 대표를 도와준 게 아니었을까요? 그게? 근데 뭐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국민의힘 당원에도 기본소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진보로 나누는 거라기보다는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 논쟁도 사실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모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구도의 문제가 좀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내란 진압 국면에서 조기 대선에 군부를 떼우면서 사실 보수에서 대선에 붐을 좀 일으킨 게 있어가지고 요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은 지지율이 붙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차피 대선 국면이 열리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을 좀 해왔었는데 아마 그 예상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 국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파면이 거의 확실시되고 이제는 미래 권력을 놓고 국민들이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도들이 이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좀 냉정하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이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마음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보수 분열이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는 거의 상수 내지는 보수 분열이 아니라 보수 해체에 가까운 저는 분열이 올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반사 이익도 또 민주당에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아젠다 세팅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완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금투세, 상속세, 뭐 중도 보수 논쟁, 이번에 AI 논쟁까지 이재명 대표가 던지면은 거기에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근데 몰려들어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면 뭐 정치인들끼리야 뭐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지만은 국민들이 누가 공감하고 반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전 이번에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 비판을 하는데 저 이거 가지고서 1시간, 2시간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토론할 수 있는 정치인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AI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 생산성의 증대화와 그 생산성을 어떻게 정의의 관점에서 나눌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 영상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설명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떼가지고 30%를 국가가 소유하니까 이거 무슨 반시장적 아니냐 이런 식의 단차원적 공격은 저는 매우 이건 좀 논쟁의 질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 신인규 변호사는 그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발언하신 게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그 생산 그 결과를 30%를 공적인 국부 펀드 이런 데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시장 경제라는 거는 민간 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작하는 걸 내버려 두고 이 시장이 실패할 때 시장이 왜곡될 때 기업이 공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기업은 뭐 철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 같은 그 첨단 기업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스타트업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예. 스타트업을 어떻게 그 국부펀드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 그 결과물을 또 먹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자 어제 이 주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지금 여론조사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솔직히 이재명과 겨룰 인물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이재명 지지율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의견. 우클릭이 통했다. 중도 표심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중도는 찬탄 집회에 안 나오니까 집회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김건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에 보수가 분열했다는데 당분간 좀 지지율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보여주는 세계 정세. 자, 준비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점심도 안 주고 이제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연합하고 완전히 이제 또 미국하고 또 이렇게 분열이 됐고 뭐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후보 간의 뭐 1대1 대결 구도나 특정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도보다 중요한 게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연장을 보느냐 연장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훨씬 좀 여론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로부터.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정권 교체는 55.1%, 연장은 39.0%, 격차가요 16.1%나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같은 시기에 조사한 또 다른 이제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 50%, 연장 43%, 여기는 한 7%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직후에는 정권 교체론이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공수처 수사 체포 논란 이게 번지면서 오차 범위내긴 하지만 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이렇게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 첫 주까지는 오차 범위 안에서 맞서다 2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정권 교체 쪽으로 이제 방향이 옮겨갔습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서도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중도층이 부정선거론이나 계엄옹호의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런 게 아니냐. 또 탄핵 반대 결집이 중도층 역결집을 부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아야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 그 교수님 말씀처럼 대선이 그게 뭐 조기 대선이든 중기 대선이든 가까워지면 양당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은 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두 시스템이 전혀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부정평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어떤 아무런 대안을 여당으로서의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재명 때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총선 때 했던 안 되면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찾아가서 이제 뭐 어쨌든 뭐 TK 민심이라든지 보수 민심을 좀 정통성을 가지려고 하는 이제는 뭐 한동훈 날라 하니까 한동훈도 제어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당을 이끄니까 더 이제 국민들이 저건 도대체 뭐 정권을 가질 생각이 있느냐 실제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그냥 이래나 저래나 4년 되고 심지어는 뭐 여당 국회의원 얘기 들으면 차라리 저희 야당이 낫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거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 아까 이제 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말이 되든 논쟁이 되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던진단 말이에요 아젠다를. 그런데 비해서 이쪽은 던진 아젠다에 대해서 대충 뭐 답을 하는 척을 하지 실제적으로는 다 저 자유통일당 그 집회에 가서 고개 숙이고 앉아 있고 뭐 구치소 앞에 가서 인사드리고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말하자면 대선 앞에 있는 여당 의원들과 여당의 모습이냐 이런 실망감이 훨씬 이 체제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두수 본장님하고 신은기 대표에게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앞으로 좀 요동칠 수 있다는 또 예측도 있습니다.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이제 시선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청산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심판론이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 있다. 또 선거법 2심 결과에 따라 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선거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하는 이유가 강력한 그 다음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 5년 전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그런 상태였죠. 4년 10개월을 대통령이었다가 마지막 2달에 노무현 후보한테 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그런 대세를 가져왔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중에 하나가 2심의 결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심의 결과가 3월 말에 나온다 그러고 이런 것이 연동돼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분석의 기본 틀이 이제 양강구도 뭐 양자 대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거대 양당이 뽑는 후보가 제일 유력합니다만 각각의 양당 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선을 거치는 이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비주류로 표현되던 경선에 또 실패한 세력이든 또 여기에서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시장 보수냐 안보 보수냐 여기에 이제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제3지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양자 대결보다는 제3자 대결 행식이 상당히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두수 본장님 말씀은 이제 이준석 의원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신은기 대표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 심판론이라는 게 이미 반영됐다고 또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수가 될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태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은 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호감도로 따져도 이준석 의원이 1등이고 2등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이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세론을 굳혔거든요. 근데 이 대세론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3월 7일에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요, 딱 이제 60일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도 70일 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그냥 바로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보수가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과연 그 단일 대오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지금도 보시면 탄핵을 놓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거의 뭐 내일이 없을 정도로 싸우고 있고요. 또 명태균을 중심으로 요즘에는 보수 쪽에 친명과 비명이 있다고 합니다. 친명태균 쪽과 비명태균으로 나누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갈기갈기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 속에서 70일을 보내서 대선을 이기겠다? 저는 매우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윤석열 배반 D-85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85일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이제 불난 호떡집에서 호떡집처럼 배신이 대세가 돼서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국힘이 이렇게 이 대표 말처럼 될까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게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그 조사될 시점에 변론길이 이제 거의 그 뭐 8차, 9차, 10차 이렇게 있으면서 군 지휘관들의 소신 발언이 이때 나왔거든요. 군 지휘관들이 소신 발언을 해가지고 곽종근이 맞다, 홍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듯하게 헌재에서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헌재를 지켜본 국민들이 그렇다면은 이건 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 표가 넘어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저는 그 이제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이제 2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많은 중도 보수 인사들은 이재명은 무조건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죠. 뭐 싫어도 어떡하겠냐. 되면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제 놀란 게 뭐냐면 말이죠.
엔비디아 발언하고 제가 가슴이 섭섭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했고 왜 젊은 청춘들이 군대 막사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군 장병들이 그 개고생 정말 개고생은 아니죠. 아주 보람찬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이제부터 고쳐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또 다른 그 허들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제 민주당 비명계 인사를 쭉 만났잖아요. 그 김부겸 총리부터 이제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김동연 지사까지 다 만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초일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비명계를 대표하는 모임인데 이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이 조기 대선이 온다면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룰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들러리 경선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완전 국민 경선은 역선택 문제가 있고 뭐 흥행효과는 노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일국 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걸 과연 받아들일 건지 이게 또 논란이 되면 과연 민주당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할지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논란이 될까요?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 친명 체제를 구축한 거 아닙니까? 안 받는다 이거죠? 네. 받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변명은 분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없다. 지금 바로 준비자가 많은데 조기 대선이고 바로 시작해서 바로 전국에서 이렇게 현 체제하에서 룰을 다시 손을 댄다는 게 판이 열렸는데 뭐 그런 어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럼 게임이 시작하면서 룰 바꾸자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비명계에서 네.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자.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양기대 의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비카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인가 싶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왜 던졌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공간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그 비명계가 결집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나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일정한 그 룸을 얼마나 확보해 내느냐는 건 딱 두 가지 변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2심의 결과에 1심과 거의 동등한 결과가 나오는 거. 그 결과에 호남이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 경선에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가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 시스템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더라도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하는 전체가 말하자면 그 호남 자체에서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비명의 공간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일정 정도 그런 룰에 대한 부분적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명계가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런 게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제3세력에게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8년 전에 그 2017년 때 탄핵되고 난 이후에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룰 세팅 그게 나가서 협상을 했던 대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완전 국민 경선제에 오해가 있는 게 이게 모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완전 국민 경선제는 뭐냐면 누구나 주민등록을 가져가면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완전한이 아니고 미리 신청한 사람들을 신청되면 그 신청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완전한 의미에서의 완전 국민 경선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전광훈 여의도 전환길은 처부수자는 논조인데 이런 걸 중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의견. 정권 교체라는 말엔 윤석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게 이재명이냐는 다른 거 아닌가?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다 빨리 치우고 대한민국 리셋 좀 합시다. 이런 의견. 계엄은 윤 대통령이 했는데 싸우는 건 국민들이 하고 있다. 야, 이 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10대들도 나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하는 게 현실이다. 자, 아무리 비명계가 고춧가루 뿌려도 대세는 이재명이다.
비명계는 요새 연쇄회동으로 마주 앉아 준 걸로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신은기 대표 짧게. 예,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을 꺾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완전 경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완전 경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은 같은 당이 같이 해야 이게 제도적 모순이 없는 건데 한 당만 한다 그러면은 뭐 역선택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다른 비명주자들 제가 지지도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1%대예요. 근데 1%대인데 물론 이 안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있어서 뭐 역전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는데 그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인물이 과연 지금 비명계 중에 좀 눈에 띄느냐 저는 좀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후반부에 조금 언급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뭐 전병헌 이런 분들의 어떻게 생존 뭐 바로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별 효과 없는 던짐이다, 울림이다. 또 정치인인데 너무 또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